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기업이 크로스보드,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탄소 저장소 확보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저는 뭐 이 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고 요즘 되게 핫한 이슈를 좀 쫓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요즘 좀 핫하기도 하고 또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가 조금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리지널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지역 연구자 그리고 뭐 아시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다가 이제 탄소 포집을 해서 거기다 저장하는 셰퍼드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되게 좀 관심 있게 이거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금년 초였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실무자랑 제가 뭐 다른 강연에서 조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타당성 검사 차원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 뭐 요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약간 지역 연구자 입장에서 좀 힘이 빠져서 잠시 이제 연구를 내려놨다가 다시 요 기회를 통해서 다시 조금 다시 뭐 확인을 하고 다시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우리가 1992년도에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그 도쿄에서 흔히 잘 아는 그 도쿄 의정서, 도쿄 프로토콜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그런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지금 가장 핫한 2015년에 협상이 체결된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교토 의정서랑 잠깐 제가 이제 하기 전에 비교를 하자면,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 일부 선진국들이, 그리고 이게 약간 바텀업이 아니라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줄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렇게 체결된 방면에 2015년에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약간 상향식으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기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만큼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우리가 이제 NDC를 설정을 하고 2021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이거를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 NDC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 중에 보면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산업 부분에서는 온실가스를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외국 부분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조금 그 부분에서 감축한 부분과 그 다음에 CCS 부분을 조금 늘리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 그 작년 4월 달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력 제1차 이제 국가의 가장 큰 기본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에서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4개 전략 중에서 이 CCS, CCUS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12개 과제 중에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 선도 및 신시장 창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핵심 산업 육성이 어떤 거냐면, 주로 원전이라든지 뭐 무공해차,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산업, CCUS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출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흡수하고 이것을 줄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목표를 세웠고요. 보시면 이게 표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 9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CCUS 같은 경우는 90만 톤 정도 더 늘어났어요. 우리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 산업부 분야에서 사실 이걸 좀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산업 분야는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을 국제 감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감축이랑 CCUS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더 늘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CCUS를 통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는 3. 몇 %를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총 온실가스 감축에서 3.8%, 4. 몇 %를 CCUS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했고, 2025년 탄소 중립까지는 약 10% 내외로 우리가 CCUS를 통해서 이렇게 감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기존에 1112만 톤에서 지금,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약 90만 톤 상향 조정을 했고, 국가에서 2023년도에 그 국가 계획안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50년도까지는 10% 이상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장소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그걸 유망구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지금 유망구조는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유망구조는 정말로 그냥 유명한 구조, 이제 자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저장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돼서 실제로, CO2를 저장할 수 있는, 포집된 CO2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은 금년 초에 CCS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CCS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개별법이 한 40개 정도, 언론에 따르면 한 40개 정도의 서로 다른 법을 다 따라야 했는데, 금년 4월 달에 이제 CCS, 그냥 통상 이제 CCS 법이라고 이렇게 통하는데, CCS 법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실증 사업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탄소 포집한 것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법적으로 이걸 근거를 마련했고, 이제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S 요 법 제도뿐만, 요 추진 과제 중에서 제도,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인프라 부분, 이렇게 국가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는 지금 실제로 이거를 해보는 사업이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망 구조,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이걸 저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 있고요. 해외에서는 호주랑 말레이시아 등을 지금 이제 우선 이렇게 명시를 하고, 물론 이 두 국가만 한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실제로 저장소 개발을 확보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자, 법적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US가 뭔지, CCS가 뭔지부터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본 캡처 스토리지 해서, CCS는 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CCUS는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을, 포집한 탄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떤 상품으로서 재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비전한 그대로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이 부분이 이제 좀 나눠지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제 탄소 저장, CCUS, 우리는 통칭으로 국가에서 지금 CCUS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CCS, 저장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크로스 보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이라고 하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것이 쓰레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CCS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 크로스 보도는 하나의 관할 영역 내에서 다른 국가로 이거를 수출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CO2를 우리나라에서 포집한 CO2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개념인데 그 부분이 1970년에 그 런던 컨벤션이라는 협정에 의해서 사실 해양물을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협정이 그때 체결됐고 우리가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를 할 때 법적으로 근거를 드는 부분이 이게 런던 협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 런던 협정이 두 차례 더 이것을 이행 방안을 강화하자고 해서
런던 의정서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런던 의정서는 요거를 이제 강화할 목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런던 의정서고, 그리고 이게 두 차례 1996년과 2006년과 2009년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에 따라서 그전에는 한 번은 자국의 바다에 CO2를 묻는 게 가능해졌다면 2009년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국경을 넘어서 크로스 보드를 해서 포집된 CO2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3분의 2의 회원국이 이제 이걸 수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019년도에 IMO에 이거를 그냥 수탁을 하면 그 수탁한 국가끼리는 이게 가능하도록. 근데 만약에 한국과 호주가 두 국가가 다 런던 의정서 요 결의서를 채택한 것을 수탁을 하면 이걸 서로 간에 CO2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한국은 이거를 2022년도에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졌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그런 사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원칙적인 큰 부분에서는 이게 해결됐지만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도 조율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렵네요. 기탁했어요? 네, 예. 아니, 제가 이제 뭐,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알겠습니다. 뭐. 요새 이거 CCS 모르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쉬워져요. 이제 앞부분은 그냥 이제 법적인 이야기고 뭐 이런 얘기니까, 저기 사실은 우리 박사님이 계셔서 뭐 법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 제가 지금 살짝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뭐 크로스 보드는 뭔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뭐 그냥 이야기인 거고, 말레이시아를 제가 여기서 명시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제가 봤을 때는 허브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허브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CCS조차에서도 리지널 허브가 되겠다라고 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들이 한 16개 정도의 그 유가스전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리지널 허브가 되겠다. 그 잠재적 탄소 용량의 한 60%는 페트로나스, 그러니까 석유, 가스, 국영 기업과 그 파트너 회사들한테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 기업한테 할당을 하고, 40% 정도의 잠재 용량을 이제 국제 다른 기업에게 이거를 우리가 개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2022년도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나라 6개 기업, 시작할 때는 6개 기업인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 그 셋버드 프로젝트라는 지금 프로젝트의 어떤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러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CO2를 포집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제 CO2 수출 허브에다가 이걸 모으고 그거를 배를 해서 한 4,000km, 말레이시아 해역까지 4,000km까지 지금 운반을 해서 거기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실제로 해저의 어떤 대염수층 아니면 이미 사용한 폐유가스전에 이제 묻는 사업이 셰퍼드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이고, 조금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6개 기업이랑 이제 페트로나스가 셰퍼드는 원래 뭐 양치기, 목자 뭐 이런 뜻이냐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잘 인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셰퍼드로 했고, 한국 산업단지에 발생한 CO2를 포집해가지고 국내 허브에 집결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이제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게 허브에서 집결을 하고, 이거를 주로 이제 배로 4,000km 이송을 해서, 폐유가스전이나 대염수층에 이제 묻을 지금 계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성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8월 달에 한국석유공사랑 하나랑 쉘, 그 다음에, 에어 리퀴드 코리아가 여기 추가로 이제 또 다시 MOU를 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국가법이, CCS, CCUS 뭐 이런 일을 하는 수 있는 거는 법에 원래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도 법 개정을 하면서 한국석유공사도 온실가스 이제 감축을 위해서
CCS라든지 CCUS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하면서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 보면 이제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게 전체 사업 개발이랑 허브 구축을 하고 있고, 각자 뭐 기업들의 어떤 특장점을 이용해가지고 롯데케미칼, GS에너지, SK에너지가 탄소 포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운송을 담당하고, SK어스온이랑 페트로나스가 저장소 탐색을 하고 있는데, SK어스온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이제 사라왁 지역에서 그 광구 개발권을 획득을 해서 요거랑 별도로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잘 탐사를 해서 좋은 부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걸 아마 연계할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다윈에서 처리한 LNG를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이거를 분루수소로 만드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고, 분루수소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동티무르 바이오운단에 지금 묻는 뭐 어마어마한 사실 프로젝트인 거죠. 여기서 개발 과정에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 다윈에서 LNG로 만드는 과정에 나오는 LNG, 요거를 전부 다 바이오운단 여기 동티무르 해역에다가 묻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수입하는 LNG를 가지고 한국은 분루수소를 만들고, 수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연가스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고, 똑같은 공법으로 그레이 수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CCS 방식으로 이렇게 포집을 하면 이게 분루수소가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분루수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여기다 가져온다는 거고요. 아예 그거를 처음부터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고요. 뭐 몇 가지. 그게 우리 무슨 회사라고요? 여기 저 SK ENS랑 이제 호주 산토스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K ENS 뭐 제가 알기로는 일본 제라 요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두 가지 프로젝트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뭐 들으시면 직감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느냐에 저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뭐 동남아,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을 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요걸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들여다볼수록 사실 그 퀘스천 마크가 처음에 이제 한 개였다가 점점 지금은 뭐 3개까지 늘어나서, 사실은 약간의 이제 흥미를 잃고 있다가 뭐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제가 좀 다시 정리도 좀 하고 뭐 좀 글도 다시 하나를 좀 쓸 계획인데, CCS 실효성에 대한 사실 의문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퀘스천 마크 한 3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라고 IEFA라는 요 연구소에서 우리 언론에서는 요걸 더 카본 캡처 크럭스 레슨스라는 데서 뭐 처치 곤란한 이산화탄소 우리의 뭐 교훈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클럭스가 뭐 아주 핵심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굉장한 난제, 골치 아픈 난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골치 아픈 CCUS 이런 얘기로 이제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 13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7개는 목표 포집량 달성에 실패했고, 2개는 아예 실패를 했고, 1개는 뭐 중단한 상태라고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지금 CC에서 저장용이 한 55%를 차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인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이런 보고가 나왔고요. 이제 성공한 2개 사례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정부의 아주 독특하다는 얘기는 이제 워낙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가격이 워낙 높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거를 워낙 강력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기반한 NGO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조금 아주 비전문가들도 딱 이해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만 그냥 이렇게 영어로 된 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CCS, CCUS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이게 좋아서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이거를 엄청
성공한 이제 주로 미국이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캐나다, 그 호주 이런 국가에서 지금 이미 상당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굉장한 많은 국가의 어떤 원조 뭐 아니면 인센티브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고 하나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지금 리뉴어블 에너지는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CCS, CCUS 이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1930년도에 아까 천연가스가 오면 이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거기서 제거하는 기술은 이미 그때부터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그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건데 그 EOR이라고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해서 석유 해수 증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 전에 어느 정도 이거를 개발을 하고 나면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그 유정이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끌어올리기 힘든데 그게 한 2차례 정도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산화탄소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집어넣으면 그 유정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그 석유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가스를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EOR이라는 Enhanced Oil Recovery의 1970년도부터 이게 아주 많이 사용됐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된 게 한 5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경제성이 왜 더 확보가 빨리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제 이름을 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제일 같은 맥락에서 제일 많이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굉장히 주도하는 기업들이 주로 뭐 유전 개발이라든지 뭐 가스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 계속해서 이런 CO2를 수입해가지고 여기다가 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고비용 사례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문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바 이 발전소에서 CO2를 포집해서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육지에서 이제 묻는 건데 요런 거 같은 거 하는 거리가 한 50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호주 달러로 보니까 한 30달러인데 미국 달러로 뭐 24달러로 최저 비용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제 사실은 우리도 저장소가 만약에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상당히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로스 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경제성 확보가 상당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농장에서 이제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캡처하고 스토리지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운송이 미국에 있는 5개 주에서 나오는 이 농장에서 나오는 CO2를 다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저장을 할 계획인데, 한 군데만 해도 이게 몇천 킬로미터의 이 운송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캡처와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저비용이지만 이 운송에서 굉장히 고비용 프로젝트고요. 운송 같은 경우에 이것도 사실은 뭐 우리도 딱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도 LNG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한국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CO2를 굉장히 이제 CO2를 운반을 하려면 이걸 액화시켜서 액화 초임계 상태라고 해서 이게 액체도 기체도 아닌 그 상태로 운반을 하는데 이걸 대용량으로 운반하는 게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는 한국이 이미 여러 가지 이런 LNG 수입과 뭐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운송거리가 이제 400에서 700km보다 더 멀어질 경우에는 해상 파이프라인보다 이제 선박 운송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되고요. 여기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육상에다 저장을 하느냐, 아까 그 호주 케이스 같은 경우 육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노르웨이 케이스처럼 해상 지중 저장을 하느냐,
그다음에 폐육가스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대염수층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기 있는 유정이라고 하죠. 유전이라 했는데 유정, 그러니까 웰, 영어의 그 오일 웰을 그걸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온쇼, 그러니까 육상에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보다는 쌀 거고, DOGF는 Depleted Oil and Gas Field라고 해서, 그러니까 폐육가스전 요 약자인데요. 폐육가스전을 사용하느냐, 대염수층이라는 거는 그 영어로 보니까 이게 세일라인 아코폰거 해가지고 우리가 지하수보다 훨씬 더 밑에, 안반 밑에 있는 그 물에 굉장히 그 염분이 높은 그 물이 있는데 거기가 대염수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 아주 깊은데 그 농도가,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깊고 그 위에는 바위가 덮여 있는 그게 대염수층인데, 여기에 묻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에 또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재활용. 근데 뭐 대염수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뭐 유정 같은 거는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굉장히, 그냥 단독으로 이걸 프로젝트를 하느냐, 지금 한국이 셰퍼드 프로젝트에서처럼 여러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허브를 구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또 비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생략을 하고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 정부의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랑 현 정부의 어떤 지금은 무탄소 에너지란 말을 처음에는 집권 초반에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탄소보다는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저탄소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이랑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산업 구조상 GDP의 한 25%가 제조업이고, 뭐 철강에다가 정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CO2를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한국은 실증 사업을 통한 경험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데 지금 동해안에서 요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루스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진척이 빠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타당성 검사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소개드린 요 셰퍼드나 그다음에 바로사 요 부분이 요 부분에 어떤 개척자 같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했는데, 어떤 하나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요 프로젝트가 만약에 잘 되면 후속 프로젝트들의 아마 하나의 어떤 그 벤치마킹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현 단계에서는 뭐 당연히 뭐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사례들도 정부의 뭐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요. CCS 사업의 실제 비용은 보통 보고서에서 나오는 비용 범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일 상단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에 대한 마지막 답변은, 이제 이게 결론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시멘트라든지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100%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CO2가 나오는 부분으로 나중에는 귀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으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굉장히, 전통적인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걸 하면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이게 과연, 온실가스 감축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은 알리백이 되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가 됐을 때도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요걸 요즘 뭐 하드 투 어베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그 분야로 결국 축소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 것 같고, 결국 지금 현실과 이상의 어떤 그 브리징 갭을 할 수 있는, CCS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브리징 갭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근데 우리 회사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제 뭐 크로스보더 그런 뭐 시범 사업들도 이제 하는데 우리 그 관련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포집 또 수송 또 저장 이런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게 뭐 일단 테크니컬한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없기는 한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전에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선두에 있는 그 리딩 그런 국가의 기술에 비해서 한 3, 5년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년에서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업계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은 거의 동등한 수준이거나 세계 최고 이제 그런 수준까지 거의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뭐 조금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닌데 오랫동안 있었던 기술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어떤 그런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술력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이제 비용 문제가 제일 이제 대두가 될 텐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국내에 어떤 포집해서 그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땅속에 저장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걸 제거해야 될 상황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꼭 지금 말씀드린 CCS 목적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그걸 정말로 땅 속에 저장을 하느냐, 그다음에 해저에 저장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증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포집을 해서 저장하고 하는 데까지는 지금 상당 많이 저기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셰퍼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은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그걸 이제 운송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스토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송 비용과 또 저장 비용을 또 우리가 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그 비용이 이제 수반이 될 텐데,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런 그 해외 CCS 사업에 이제 적극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관련 그 예산.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잘 그런 모르겠는데. 예산이 저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아마 셰퍼드 프로젝트 자체는 일단은 뭐 민간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마 기본 비용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아마 그걸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금년 1월 달에 CCS 법이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아마 되지 않을 거고, 아마 국가도 그런 의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용은 아까 뭐 민간 주도로 일단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하겠다라고 아마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없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그 막대한 비용에 국가의 어떤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CCS의 이제 허브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 어떤 베네핏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저장소를 또 구축하는 거는 비용은 누가 되는 거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카사와링제 제 이름 잠깐 약간 헷갈린, 예. 거기서 이제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랑 말레이시아가 하는 목적은 일단 본인들도 어떤 노하우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거를 본인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새로운 하나의 서비스 모델처럼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폐육가스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마 그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게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길인데, 그래서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나올지는, 그리고 그거를 폐유가스 전에 그다음에 이미 사용했던 그런 유정에다 묻는 건지 아니면 대염수층에다가 묻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탄소, 배출 탄소를 이제 포집을 해서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운송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관을 한다 하는 거는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어떤 아마추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돈과 그런 절차가 이제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호주가 네. 그러니까 동티모로에 이제 가스를 들여다가 거기서 이제 배출한 그 탄소를 다시 동티모로에 가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해서 뭐 포집을 한다든가 운송을 한다든가 뭐 저장을 하는데 어떤 참여를 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호주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력과 경험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뭐 참여할 근데 이런 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퀘스천 마크 하나로 시작했다가 퀘스천 마크가 네. 3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경제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치의 문제인데,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1톤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이거를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뭐, 노르웨이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그걸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권 자체 가격이 굉장히 높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할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지금 한국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원 단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건데, 한국에서 지금 이 정도 탄소 배출 가격에서는 경제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경제성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는, 하나는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드는 비용은 이제 계속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지금 뭐 선도 국가라고 하는 노르웨이조차도 실제로 탄소 배출 가격이 자기네들이 하는 아까 그 고비용 프로젝트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2030년 되면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CCUS, CCS 가격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수렴하는 부분이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CCUS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비즈니스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마두라 유전에서 이제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폐정인가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서 이렇게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나름대로 인도네시아도 무슨 뭐 소비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제가 여기 이제 이 사례 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동남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가 뭘 한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그냥 넘어갈 리가, 인도네시아도 뭐 리지널 허브라는 단어도 쓰고, 근데 조금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그 CCS에 대한 인센티브를 먼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제 그거를 제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발주자인 인도네시아는 CCS 관련법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제정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한국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폐유전, 육가스전이 많은 나라고 굉장히 뭐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스코랑 지금 인도네시아랑 아마 이게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CCS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메이크센스 하려면은 ETS하고 비교를 했을 때 CCS가 더 저렴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ETS 배출권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이게 파일럿 프로젝트고 실험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실험적으로 기술 축적은 뭐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경제적으로 make sense 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뭐 ETS 관련해가지고 뭐 CBAM이나 ETS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 그 ETS 가격하고 그다음에 EU의 ETS 가격하고만 비교를 해도 이게 말도 안 되게 그 한국이 저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KETS 자체가 그 혁신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CCUS라는 게 과연 기업들한테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 CCS에 대해서 들은 게 2010년, 11년에 이제 EU에서 한창 막 CCS 관련해가지고 막 EU 집행위에서도 되게 그 회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작 EU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풀 프로젝트로 막 됐다든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EU 기업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CCS의 경제적인 유인이 좀 그 배출권 가격을 내는 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을 하는 게 더 싸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과연 이제 CCUS에 얼마나 이제 힘을 줘야 될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되는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뭐 명확한 답변을 부정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냥 문자 그대로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이거를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하면서 그 셰퍼드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타당성 검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그때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 적으셨군요, 한번. 당사자가 이제 이거를 상당히 우리도 그냥 뭐 타당성 좋은 산에서 가능성 있느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 모티베이션이 싹 사라지면서 했는데, 이제 탄소 가격 조정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랑 CCS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차액만큼 정부가 그거를 이제 보조를 해달라라는 그 얘기가 지금 많이 오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실제로 배출권 가격은 만약에 $50밖에 안 되면 50만큼을 국가가 이거를 지원해줘라. 오히려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기업이 그거를 반대로 또 더 반대 상황에 대한 건 기업이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탄소 배출 조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국가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질문을 좀 하나 다시 드리면은 네. 이게 남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 심해 대수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남쪽으로만 가야 돼요? 충분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 최초의 크로스보드 프로젝트 그린샌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지금 여기 주도적인 국가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는 그게 아니라 싸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과의 이미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사 같은 경우는 바로사는 CCS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CCS는 사실 LNG 개발의 부차적인 부분인 거고, 그게 이제 LNG 개발을 하면서 거기 이산화탄소가 워낙 많이 배출되고, 호주에서도 국가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니까. 회전 활용해서. 네, 그거를 하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크로스 보드를 했을 때 거리가 일단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요. 배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동네기도 하고. 네,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폐유전도 하고, 우리가 광구 개발을 한 경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다 제가 직접 그분들 인터뷰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왜냐면 SK 어스온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와크에서 해적 관건을 해서 거기 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아마 거리로 봤을 때는 제가 동남아 아니면 호주를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 벗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도 경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멀리 가면. 아니, 이게 예를 들어 필리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필리핀은 유전 개발이 거의 없어요. 없어. 유전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우리 북쪽이라면 러시아, 그렇죠. 사할린인데. 시베리아인데, 네. 시베리아의 문제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영구동포층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구동 토층이 녹아가지고 안 그래도 메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지질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건데, 그 일단 그렇게 토양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은 그 카본 스토리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카본 스토리지는 그 해당 국가의 환경 피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다라는 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사실은 뭐 법에 문제가 있어서 아까 개별법을 40개를 다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CCS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당연히 이걸 크로스 보드를 하게 되면 얼마나 법적인 문제고 여기까지 운반할 때는 누구 책임이고 포집은 누구 책임이고 운송할 때 누구 책임이고 이거를 묻고 나서 30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럼 이 관할권이 이제 만약에 말레이시아로 넘어갔을 때 그 사후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은 30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몇 개를 계속 뚫어가지고 그 모니터링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과학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호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그걸 다 이렇게 밑에까지 뚫어가지고 그걸 관찰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CCS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퀘스트레이션을 한다고 해도 그 모니터링 비용이 그러니까 계속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웬만큼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층이 아닌 이상은 지진 한 번 나면은 또 이제 다시 유출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동티모르 이쪽 해역도 소위 말하는 브레보리에 들어가 있는 단층이고, 그리고 또 저쪽 말레이시아도 사실 지질학적으로 지진명이 없는 데가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진짜로 CCUS라는 게 뭐 한 20-3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심해 지층이나 이쪽에다 보관을 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진이 한번 터지거나 하면은 다시 유출될 경우에는 이거는 또 다시 포집을 해서 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방사성 폐기물하고 비슷한 그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 전문가들의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을 모르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일단은 최대한 지진과 그런 피해에서 문제가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염수층이라는 게 밑에는 물이 있는데 거기 물에다가 이걸 녹여 넣고 그 위에는 안반으로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그런 지층을, 그러니까 아무 지층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 검사를 다 하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도 이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데를 이제 이론 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유출이 되면 그 이론이랑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걸 하지만 그런 지층을 찾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모든 국가로 다 갈 수는 있지만 왜 특정한 국가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수입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아까 리저널 허브가 되겠다는 국가랑 이 협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국가에 가서는 이거를 하긴 필리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필리핀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이걸로 많은 수입이 현재 얻고 있나요? 아니 지금은 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일본이랑은 굉장히 많이 지금 아마 많이 온 것 같고 글로벌 기업이랑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있고 SK 또 쌍용 이게 사실 그 자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직접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탄소 사용권을 좀 뭔가 아껴 쓰고 뭔가 이거 탄소를 하려면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스토리지가 없어요. 네. 한국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워낙 배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배출 많이 하는 그런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정유. 그게 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 이산화탄소를 이걸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흡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내야죠. 네. 네.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네. 그러니까 CCS가 한국한테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알리백이 될 때까지 그
트랜지션 피어리드 동안에는 뭐 브릿징 갭, 제가 읽었던 뭐 표현 그대로 하면 브릿징 갭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CCS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이론적인 주장인 거죠. 근데 아까 아니, 물음표가 있으셔가지고 물음표를 3개나 붙이셔가지고 이게 안 되나? 아니, 저는 경제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긴 해요. 근데 경제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름이 만약 요만큼 남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채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그게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대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석유가 저 정도는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안 하는 것처럼. 물론 그런데. 예, 이것도 어떻게 경제성도 상당히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경제성하고 이제 대안성 문제인데, 네. 다른 대안이 있냐는 거죠. 없으면 이걸로 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저기 hard to abate라는 진짜 재생에너지 100%가 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게 축소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하겠죠, 나중에는. 그 호주가 동티모르에서 이제 그 수입을 했는데 그 탄소 그거는 호주에다가 묻지 않고 동티모르로 가져가는 제1의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해역이 아마 동티모르 영해가 아니라 공해세, 사실상 그런데 동티모르 인접한 비용 공해상 측면에서 볼 때 그 호주에다가 안 묻고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바유 운단 그 개발 자체를 같은 기업이 산토사가 했고 이미 해저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CO2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이 아닌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CO2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본인들이 그 모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활용 CCUS의 활용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 포집한 탄소를 가지고 뭔가 고부가 가치의 뭐를 창출할 수 있으면은 그 경제성 측면에서 좀 그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 활용은 어느 정도? 활용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비전환 활용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포집한 CO2를 그대로 사용하는 뭐 가장 쉬운 예로 뭐 음료수에 탄산음료수를 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대사님이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전환 부분일 텐데 그걸 전환해서 뭐 강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뭐 거기 메탄올 뭐 에탄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드는 비용과 그리고 만들 때 또 나오는 CO2 또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CCUS를 별로 언급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한 번 더 재사용하고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땅속에 묻는 것처럼 이게 제거했다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용해서 같이 창출을 하고 결국은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니까 경제성이 예.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어렵네요. 이게 넥스트 빅띵이 될 가능성을 제가 낮게 보는 높게 보는 약간 헷갈립니다, 사실은. 네. 빅딩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현재 기술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망 구조라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망 구조라고 하는 이 서해, 남해, 동해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실증 검증이 돼서 만약에 거기다가 묻을 수 있다면 뭐 이거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기는 하겠는데 우리 생전에 그런 영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폐광에서는 이런 실증 실험을 한 적은 있나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 누출 누수 문제 이런 걸로 폐광에 대한 제가 전문가한테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폐광이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거 어느 부처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나요? 환경부인가요? 아니면 산자부랑 해양수산부 동시에 같이. 근데 산자부가 아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는 아마 이게 어쨌든 바다에 관련된 거니까 같이 합동 보고서 같은 거 합동 보고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활발한 편이에요? 활발한 편이에요? 지금 실증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멤버세요? 아니요, 저는 멤버 아니세요? 저는 은행원입니다. 요즘 산자부가 별로 일 안 하고 있는 걸로
산자부가요? 네. 산자부 체코 원전 관절 못 시키고 달라고 어제는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체코 경쟁 당국에다가 프로테스트했고 오늘은 EDF 있잖아요. 프랑스 EDF에서 프로테스트 접수했다고 나왔거든요. 웨스팅하우스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에서 떨어졌던 EDF도 이제 접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지난번에 UAE 거기 할 때 프로젝트 문제가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극복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터지네. 하여튼 모두 저희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이적 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소 없이 말씀드리죠.